전쟁이 이전의 삶, 전생. 옛날부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자신의 전생을 기억해내고 있다. 과연 전생은 존재하는 것이며 전생을 기억하는 일은 가능한 일일까? 안 믿지만 좀 신기해가지고. 네. 2000년 미국의 루이지애나주.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가 있다. 2살 제임스 라이닝거는 아버지로부터 항공기 장난감을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그로부터 반년 후 제임스는 기이한 말과 행동을 시작했다. Up at the ceiling and he goes, "Mama, the little man's going like this." And he laid on his back and kicked his feet up. The little man's going, "Ooh,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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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 get out." And I said, "Well, who's the little man, baby?" And he goes, "Me." 바로 자신이 타고 있던 전투기가 총에 맞아 불타버렸다는 것.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이름의 조종사였으며 "Do you remember the name of your boat?" He said, "Natoma." 미 해군 항공모함 나토마 베이에서 콜세어 전투기를 타고 출격해 잭 라슨이라는 동료와 함께 적군과 싸우다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콜세어는 1945년 2호섬 전투에서 실제 사용됐던 모델이었고 실제 전쟁 전사자 명부에서 그가 말했던 이름 제임스 휴스턴이 확인되었는데 심지어 아기 제임스는 격추된 전투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탈출하는 파일럿의 모습을 또렷하게 그려냈다. Few questions about did I know some of the people? Oh yeah, I remember those people. Yes, there was a Jim Houston, a rather large shell just hit him in the engine and it burst into flames and went down. It was all real. 그래, 저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면 있는 것 같아. 전투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의 증언까지 완벽하게 일치해 제임스 라이닝거의 전생 기억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한편 전생의 기억으로 미제 살인 사건을 해결한 아이도 있었는데 시리아의 한 시골 마을. 4살이 된 아들 하산에게 부모는 여느 때처럼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에게 단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 순간 하산은 자신의 사진을 보고 자신이 모하메드라고 말하며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는데 소름 끼쳤어. 부모는 곧장 병원으로 아들을 데려가 심리치료를 진행한 결과 하산이 치료 중에 그린 그림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게 했다. 네. 도끼에 머리를 찍혀 피를 흘리는 처참한 모습의 한 남자. 그림 속 피를 흘리는 사람은 마다야 마을에 사는 모하메드, 즉 자신이며 누군가 내리친 도끼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머리에 난 붉은 반점을 가리키며 전생에 도끼에 맞았던 자국이라고 주장했는데 마다야 마을을 찾아간 결과 집은 물론 처마 및 2개의 화분과 의자, 테이블까지 하산의 주장과 모든 것이 일치한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 집주인은 자신의 아들이 모하메드이며 4년 전 집을 나간 후 실종되었다고 말했는데 하산은 자신이 살해당한 뒤 묻혔다는 장소까지 기억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백골 상태의 모하메드 유골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마을에 사는 한 남자를 살해범으로 지목. 범인은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전생의 기억으로 미제 사건까지 해결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정말 전생을 기억하는 일은 가능한 것일까? 전생 기억을 주장하는 또 한 사람. 한 번도 아니고 10번의 전생을 모두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10번의 전생?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소녀 조이 버웨이. 그녀는 3살 때부터 끊임없이 자신의 전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군인, 종교인으로 살았던 전생을 줄줄이 언급했고, 특히 고대 이집트 노예 신분의 삶은 당시 노예들의 생활과 건축 기술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무엇보다 가장 자세히 설명한 이야기는 불과 약 100여 년 전 1900년대에 살았던 마지막 전생이었다. 조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치가이자 대통령이었던 폴 크루거의 손녀가 자신이라고 주장했고 10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전했는데, 확인 결과 조이가 언급한 인물들은 모두 실존 인물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폴 크루거의 손녀가 10명의 자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고, 심지어 90세까지 생존해 있던 딸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해졌다. 2~3살의 아이가 기억해내는 전생,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아낸 전생, 한 번도 아닌 10번의 전생. 과연 그들은 전생을 기억하는 것일까?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보여준 이 놀라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오늘의 첫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MC분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저는 우연이라고 믿고 싶어요. 저게 다 우연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전생을 정말 기억을 한다 하면은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철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 모든 어떤 나의 세상이 뒤틀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나는 의심을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니 저는 네. 실제로 약간 TMI지만 어디든 이렇게 좀 쪼그려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쪼그려 있는 게 저한테는 되게 편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웅크려 있으니까 이제 소위 사람들이 전생에 죄인이었냐, 뭐 이렇게 웅크려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다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는 행동이나 내가 이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내가 전생에 뭐였나? 괜히 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저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고 무슨 일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아내를 만난 걸 보면 나라를 구했다. 전생에. 네, 자, 다음 분. 아내분께서는 전생에 무슨 큰 죄를 대역 죄인이었다고. 대단하네요. 사실 5분 만에 심리학자 삐지게 하시는 삐지셨대요. 안 삐지셨어요? 실제로 좀 궁금합니다. 우리 심리학 교수님으로서 이 전생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인정을 하시는지 어떠실까요? 뭐 사실은 알 수 없죠. 모든 현상들이나 아니면 모든 대상들은 완벽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검증이 끝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건 분명한데요. 네. 그런데 일단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이 전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굳이 꿈과 최면으로만 우리가 꼭 보는가 하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꿈과 최면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왜곡과 암시가 심한 것이 꿈이거든요. 네. 왜 굳이 전생은 가장 취약하고 왜곡이나 뒤틀림이 심한 매체로만 주로 보여지는가? 요건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암시된 기억일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의심해 봐야 돼요. 암시된 암시된 기억. 네. 이 암시라는 게 뭐냐면 넌지시 슬쩍 들어왔는데 그게 심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누가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혹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암시라는 건 굉장히 순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을 거기서 못 벗어나게 만들거든요. 네. 간단한 실험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냥 컨닝이라고 5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컨닝. 자, 3번만 더 그게 시작.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링컨. 워싱턴이죠. 링컨이 나와. 나는 링컨이라 할 뻔했어. 그러니까 컨닝이라고 쭉 5번 하면서 생각이 거기를 반대 가설을 검증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저도 하나 생각나는데 해봐도 됩니까? 네. 뭐죠? 우리 송아지라고 한번 5번 말해볼까요? 송아지요? 송아지. 송아지. 3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송아지. 개나리 노래 한번 불러보실래요? 개나리. 그렇지, 이거야.
개나리. 그렇지 이거야. 개나리. 그렇지 이거야. 얼룩. 원래 원곡은 야, 이거 어떻게 재밌네요. 되죠? 나리 개나리. 야 이게 또 암시된 기억이에요? 야 무섭네. 이게 바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뇌를 안 찾아서 그래요. 우리가 뇌를 안 찾아서 그래요. 컴퓨터랑 다르다는 뜻이에요. 내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뇌를 서치를 안 해요. 자존심 상할 뻔했어. 그렇기 때문에 전생은 암시받아서 많이 내가 상상해봤을 가능성이 크죠.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전생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암시된 기억이다. 일단 그 가능성이 근데 아무리 사람이 암시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자신의 기억처럼 얘기하는 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게요. 아니요.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쉬워요. 엘리자베스 로터스라고 하는 뭐 기억과 편집, 기억의 편집과 왜곡에서는 뭐 전설적인 연구자가 계신데 그분이 정말 거의 뭐 수십 년 전에 했던 실험 중에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미국 학생들 데리고 그것도 UC 버클리 학생들. 그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어렸을 때 쇼핑몰이나 아니면 놀이동산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엉엉 울고 있는데 그때 정말 천만다행으로 부모님 찾았고 되게 세게 혼났던 기억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거의 3분의 1에서 연구에 따라서 4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손 들어요. 저도 지금 25에서 30.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부모님한테 다 일일이 전화했어요. 지금 당신 자식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느냐? 거의 90%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님들이. 없었던 기억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고 한도 상상을 많이 해보니까 이게 나한테 일어난 일인 거예요. 내일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저 지금 제 생각이 난 게 제가 어렸을 때 그 왜 흔히 똥습관에 빠진 경험이 많다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주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도 생각해 보니까 한 4살쯤 빠져서 되게 엄마가 막 당혹스러워했던 그런 생각이 나라고 내 안에서 그거를 그냥 딱 확신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여쭤보니까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내가 너 그렇게 안 키웠는데. 근데 저는 진짜로 실제로 내가 똥습관에 빠져서 굉장히 엄마가 나를 막 목욕시켰다 그랬던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신기하다. 그러니까 상상하고 얘기하면 그러면 완벽히 자리 잡아요. 자기 얘기로. 야 무섭다. 우리의 기억은 진짜 기억일까? 기억이라고 믿고 있는 그 기억은 얼마나 정확할까?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인지과학 교수인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기억의 허구성에 대해 연구했다. When you feed people misinformation about some experience that they may have had, you can distort or contaminate or change their memory. Well, out there in the real world, misinformation is everywhere. 잘못된 기억이 많다는 것이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왜곡이 되는 거죠. 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과거가 많더라고. 본인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전생들로 가는 신비스러운 문들입니다. 당신은 전생의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장금이요. 장금이? 저요, 최고 상금이요. 수락가. 자신의 전생으로 대장금과 그 주변을 떠올린 사람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떤 암시를 받고 어떻게 전생을 떠올렸는지 지금부터 전생 암시 실험이 공개된다. 먼저 전생을 떠올릴 2개 실험 장소를 마련. 심리 상담가와 최면 트레이너가 각각 실험 참가자를 전생으로 몰입하게 한다. 심리 상담가는 유도된 심상법을 통해 심리극 전생 암시 실험을, 최면 트레이너는 최면을 통해 전생 암시 실험을 진행한다. 20, 30대로 이루어진 5명의 실험 참가자도 모집 완료. 그리고 오늘의 키포인트. 실험 참가자들이 전생 기억으로 암시받을 인물, 조선시대 의녀 장금. 친근감을 주기 위해 드라마로 만들어진 대장금 캐릭터도 함께 암시해보기로 했다. 전생 기억 암시 1단계
시각적 암시. 전통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식사 장소. 장소도 한정식 집에서 보이는 게 중요하지. 또. 정갈한 한정식까지. 그럼 야, 이 정도면 거의 잠금- 인셉션이네요. 지금. 그리고 그러게. 대장금을 연상시키는 육감을 다 저기. 수락관 복장 실험 도우미도 준비 완료. 기억 암시 2단계 청각적 BGM 암시. 쓰는구나. 그럼 OST. OST 들면 끝나죠. 아유, 끝났어요. 저거는 무조건 잠금이죠, 전생. 좀 무섭다. 꿈에도 나오겠다.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가기 전 대기 공간에서 드라마 OST를 들려주고 대장금 영상도 볼 수 있게 준비했다. 과연 청각적 암시는 참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다음 암시를 받기 위해 각각 실험 장소로 들어가는 참가자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네. 네, 안쪽에 앉아주시겠어요? 네. 실험 장소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세 번째 암시는 무엇일까? 바로 후각적 암시. 조선시대 의녀 장금을 쉽게 떠올리게 하기 위하여 약재를 두고 자연스럽게 향을 느끼게 했다. 후각적 암시까지 완료! 마지막 4단계 암시는 무엇인가를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이에요. 현재의 경험부터 내가 아주 오래된 우리가 전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억까지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지금 이 여러 가지 문들 중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전생의 문들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사라질 거예요. 바로 심리 상담가와 최면 트레이너의 상황 유도. 두 실험자는 실험 참가자들이 전생 기억을 잘 떠올릴 수 있도록 유도했다. 과연 그 결과는? 먼저 심리 상담가가 심리극을 진행할 1번 방. 평범한 의자에 앉아 심리극을 진행하며 전생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배지석입니다. 이세림님. 네, 맞아요. 네. 강민영 씨 되시죠? 네네. 네, 반가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심리극으로 한번 상담을 해볼 건데 제일 처음에는 뭔가를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심상법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심상, 말 그대로 마음에 무엇인가를 떠올려 보는 것을 얘기해요. 네. 나는 지금 천천히 호흡을 들여 마셔주고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고 있습니다. 몸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지만 천천히 이완되고 있습니다. 내가 자주 가던 주변의 건물들도 보이고 그리고 나의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조금 더 뒤로 가보려고 합니다. 자, 호흡을 깊게 들여 마셔주시고 다시 한번 호흡을 깊게 들여 마셔주시고 입을 천천히 벌려서 후. 지금부터는 나의 전생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2번 방에서는 편안한 소파에 누워 최면 상태에서 전생을 깜빡이지 마시고 떠올린다. 엄지 손톱을 집중해서 바라보세요. 깜빡이지 마시고. 자, 이거 보고 있으면 눈이 좀 따갑게 느껴질 수 있고 시큰거릴 수 있고 눈꺼풀이 묵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 손을 따라 눈을 감으세요. 그렇죠. 자, 감은 두 눈꺼풀에 의식을 둡니다. 지금부터 두 눈꺼풀의 힘 점점 더 자유롭고 깊은 여유와 깊은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셋을 세고 손가락을 튕기면 마음의 방 하나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떠올리셨나요? 지금 이 마음의 방은 무슨 색깔일까요? 나무색이요. 나무색의 마음의 공간입니다. 그죠? 네. 바로 무의식의 공간이죠. 이제 그 의자에서 일어서십시오. 자, 앞으로 걸어 나오면 마음의 방에 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문이 나타납니다. 본인은 이제 그 문을 열거나 통과해서 그 시대, 그 삶의 인격으로서의 그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과연 그들의 전생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수락관 구경이요. 그렇군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부른가요? 저는 대장금이요. 나는 장금이요. 장금이군요. 그런 역할로서 혹시 하루의 일과가 생각이 날까요? 일어나서 임금님 수락관에 올라갈 재료들을 먼저 확인을 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요? 엄마요. 엄마. 네. 엄마에게 지금까지 못다 했던 말 엄마 앞에 보고 있거든요. 들려주세요. 나는 잘 컸으니까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자, 주변이 밝은 거 있나요? 네, 엄청 밝아요. 엄청 밝고 실내인가요, 실외인가요? 실외요. 그 햇빛이 너무 예뻐가지고. 햇빛이 예뻐요. 네. 햇... 그리고 뭔가 기분이 좋아요. 제 손에 뭐가 들려 있거든요. 손에 뭐가 들려 있죠? 행복해 보인다. 풀들이 들려 있어요. 풀. 네. 이거 풀 캐서 뭐 하려고요? 이거 약초 만들려고요. 약초 만들려고요? 네. 무슨 약초를 만들고 싶으세요? 누가 아파가지고 동네에 마을에 누가 아파서. 마을에 누가 아파요? 네, 이거 해주려고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인지. 장금이요. 장금이요. 지금 본인은 장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죠? 네. 암시 실험 결과 오늘의 실험 참가자 5명 중 2명은 마치 자신의 실제 기억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대장금을 떠올렸고 다른 참가자들도 주변을 떠올렸다. 미리 암시받은 기억의 결과인 것. 결국 누군가에 의해 암시를 받거나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없었던 일도 자신의 실제 기억으로 쉽게 혼동할 수 있다는 것.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비밀은 혹시 자신도 모르게 생활 속 암시를 받았던 것은 아닐까? 신기하다. 근데 신기하네요. 뭐 전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다른 인물이 떠오를 수도 있을 텐데 장금이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암시가 저렇게 효과적일 줄은 몰랐어요. 나도. 그러니까 5명 중 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뭐 조선시대를 떠올리겠지 했는데 정말 저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이걸 뭐 붙잡아서 막 세뇌를 시키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밥 좀 뭉근하게 이렇게 이 정도만으로도 저 정도가 된다는 게 이 모든 게 암시의 힘인 거죠. 그럼요. 그 암시가 오히려 명시적인 강요보다 더 효과가 커요. 명시적으로 강요. 받아들이기에 뭔가. 맞아. 강요는 오히려 하라 그러면 더 하기 싫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이게 인셉션이잖아요. 맞아. 인셉션이야. 깊이 들어가서 하라고 해야 돼. 왜냐면 경계를 풀잖아요. 네, 경계를 풀잖아요.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아이한테 공부를 해라라는 말도 그러면 너 공부해 이것보다 뭐 그 옆집 애는 뭐 공부 잘해서 뭐 걔네 엄마가 뭐 선물 같은 거 사줬더라 뭐 이런 식의 암시가 좀 더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그런 암시는 아이들이 이제 방어력을 그래도 좀 가질 수 있는 암시죠. 물론 공부해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최고의 암시는 육하 원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되게 재밌게도 방어를 굉장히 사람들이 시간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위치에 기반해서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너 오늘 언제 공부할 거야? 이게 주로 쓰는 말이죠. 그렇죠. 오늘 언제 공부할 거야? 그러면은 몰라 하겠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날카롭지. 근데 이 아이가 드셨어요. 예, 근데 언제를 살짝 바꾸면 방어력이 싹 사라져요. 어떻게요? 오늘 어디서 공부할 거야? 오늘 어디서 공부할 거야? 이런 아이들이 갑자기 괜찮다. 예, 그러게 이러면서 저기 독서실에서 할까 아빠? 무서워.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카페에서 할까? 이러면서 본인도 아이가 이런 짱. 이게 아닌데. 이거 아주 좋은 팁인데요. 아니 그게 질문과 잔소리의 그 묘한 그 왔다 갔다 그 차이가 되게 심리적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심리적으로 방어력이 확 혹은 경계감이 싹 사라지면서 이제 그 암시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말랑말랑한 상태로 되는 거죠. 네. 그럼 아까 그 실험과 연결해서 처음에 봤던 그 아이가 마치 자기의 전생을 얘기하는 것 같은 것도 암시에 의한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런 장면들 보면서 전생을 기억하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요. 대부분 어른들 얘기를 듣고 상상한 게 되게 많아요. 아니 근데 어린이들이 3, 4살, 4살 된 친구들이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 무서운 단어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아까도. 그것도 이제 어디선가 좀 들려왔던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더 왜곡 없이 그대로 외워요. 네. 그래서 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들 앞에서 욕하지 마라. 그대로 따라한다. 그치. 경험하지 않으세요? 아이가 어렸을 때 되게 장성규 씨가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뭐 똑같이 한다거나 그러니까. 말투를 그렇죠. 맞아, 아기가 어느 순간 엄마 얼굴에 방귀 끼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어요. 앞선 실험에서 이 장금이라고 대답했던 모든 분들도 이 암시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반응한 걸 수 있겠죠. 게다가 굉장히 중요한 건 직전의 암시가 되게 세요. 바로 직전. 네네. 그러니까 인간은 직전 경험의 노예라는 말도 있어요. 혹시 뭐 저희 일상 속에서도 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없을까요? 일상생활 속에 왜곡된 기억의 사례, 좀 쉽고 간단한 거, 좀 왜곡될 리 없는 것부터 한번 짚어가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에 나와서 한국을 강타했던 명작 연애 영화로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었죠. 유지태. 이영애. 거기서 그 이영애 배우님께서 했던 명대사로 이 상대방을 이렇게 살짝 끌어들일 때 했던 그 명대사. 응? 저기요. 잘 들어보세요. 라면 먹고 라면 먹고 갈래. 보시죠. 라면 먹을래요? 라면 먹을래요? 조금 다르고. 꼭 갈래가 아니구나. 난 갈래까지야. 근데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하다. 그냥 먹을래요. 이거는 너무 다른데? 그리고 90년대 초에 할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명작 영화 중에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가 있어요. 있죠. 터미네이터 2의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연기하는 터미네이터가 용광로처럼 돼 있는 그 끓는 거기로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면서 끝나잖아요. 그죠? 그때 아놀드 슈왈제네거 하는 명대사 뭐죠? I'll be back. I'll be back. 그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보세요. 보세요. 하지만 Goodbye. Goodbye. 굿바이라고? 그렇죠. 합쳐진 아니 내려가면서 나올 것 같아. 아이들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멘붕이야. 나온다. 자 여기서 나오나? 아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못 하는구나. 아 입이 뜨겁지. 아웃비백 어디서 나온 거야? 아예 없어요? 아웃비백 누가 얘기한 거야?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충격이다. 그거는 그 약간 그 뒤에 그러니까 라면이란 거에 사람이 집중을 하니까 뒤에 말은 좀 틀렸나 보다 싶은데 아일비백은 너무 그러니까. 충격적인데요. 사실 터미네이터에서 아일비백이 굉장히 잘 알려진 명대사입니다. 그리고 터미네이터 2편의 가장 명장면으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터미네이터가 들어가는 장면이다 보니까 그게 명장면이 이거지 명대사가 이거지라고 워낙 말을 많이 하는 사이에 그게 섞여버린 거예요. 이 안에서 편집을 우리가 그냥 제목 때문에 그게 퍼져버린 거예요.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퍼진 이야기인데 만델라 효과, 만델라 이펙트 이런 말 많이 사용합니다. 만델라 많이 이게 뭐 영미권에서 처음 사용되던 말인데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 계시죠? 이분이 사실은 감옥 생활 길게 하시고 그다음에 감옥에서 나오셔가지고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잘 활동하셨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지고 그와 비슷하게 아주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동시에 왜곡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만델라 효과, 만델라 이펙트 이런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야. 신기하네요. 네. 그럼 작가님께서는 전생을 또 어떻게 추측하고 계시는지 화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글쎄요, 이거 뭐 화학하고도 뭐 사실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전생의 기억을 뭐 일부나마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데자비와 꿈입니다. 데자비. 뭔가 처음 보는 장소나 어떤 처음 보는 상황을 겪었는데 여기는 전에 한번 와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적 많아요. 이런 상황 나 전에도 한번 겪은 적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상한 느낌이 왠지 드는 것 이런 현상을 뭐 데자비, 기시감이라고 하는데 보통 젊은 층에서 이런 게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나이가 들면서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피곤하거나 졸릴 때 더 잘 나타난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식의 어떤 기억의 어떤 착오 이런 부분이 전생 기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딱 그때 잠깐 느끼고 또 기억이 맞아. 그냥 찰나인 것 같아. 진짜 어떤 디테일한 게 딱딱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 앉아서 메뉴를 보고 있는데 나 이 메뉴판 본 적 있어. 맞아. 그리고 나 이거 시킬까 고민을 한 적이 있어. 약간 그 정도로 세세한 디테일이 살아 있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 한번 처했었나? 맞아. 라고 의심하게 되고. 의심이 되고 아니면 이게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무엇이 똑같아서 이 장면을 본 기시감이 드는지가 명확하지가 않고 맞아요. 사실 애매하고 어떤 막연한 느낌으로 이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하는 식의 느낌이 드는 것이 데자비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떠한 그 상황을 처하는 어떤 태도 아주 사소한 약간의 작은 디테일 그렇지만 기억 속에서는 잘 남아있지 않았던 것. 식당에 와서 메뉴를 본 경험이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독특한 향수를 뿌려놓은 식당에서 메뉴를 읽은 경험이 예전에 한번 있었던 거죠. 근데 보통 어디 냄새 나는 거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무슨 냄새가 나네 이런 얘기 머릿속으로 잘 안 하잖아요. 뭔가 전에 이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뭘까라고 하다가 이게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데자비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꿈이라는 것 말 그대로 꿈꾼 내용을 그냥 전생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꿈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뭐 사람이 꿈속에서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각적인 심상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특히 뭐 어린 시절의 마음에 뭐 착각한다라고 한다면 기억처럼 실제 일을 겪었던 기억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꿈이라는 것이 어렴풋하고 막연한 기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전생이라서 막연한 기억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혼동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전생에 대해서 물리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심심하셨죠? 그러니까요. 예, 말씀이. 사실 뭐 물리학 쪽에서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 주제는 아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물리학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이 사실 세상에 거의 다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예, 물리학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전생에 대한 가설은 바로 관심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특히 어린아이들. 그 3세에서 5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런 특성이 훨씬 더 강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부모가 반응하니까 그런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게 제 가설입니다. 그럼 진짜 단순하게 관심 받는 게 좋아서 전생을 얘기했다는 걸까요? 그렇죠. 아마 이게 강화됐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 엄마 제가 그 송아지가 생각이 나는데 혹시 저 어렸을 때 산 집에 송아지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없었거든요, 그게. 그럼 엄마가 뭐라고 깜짝 놀라면서 얘 혹시 전생 기억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극도의 관심을 보이겠죠. 관심을 받기가 쉬운 거죠. 혹시 우리 집 앞에 혹시 개천도 흘렀어요? 그러면 아니야 개천 없었어. 너 전생인가 봐. 이렇게 그 엄마의 반응이 아이의 이런 그 상상을 점점 자극하면서 있지 않았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의 욕망이 되는 거죠. 이걸 점점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생각하는 전생에 대한 것은 그 관심 욕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암시된 기억, 그리고 데자뷰, 꿈, 그리고 관심 욕구까지 다양한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혹시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궁금한 거라기보다 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아까 그 이영애 배우의 대사와 그 장면이 왜곡됐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확실히 그거 봤어. 내가 그거 알아. 되게 자만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 기억이 왜곡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평소에 약간 생각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설명하기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또 뭐가 있구나. 또 있어요. 노래. 18개. 저건 좀 부럽다. 근데. 나도. 외국어 많이 하면. 진짜. 와. 중국어는 정말 신기하다, 그죠? 저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게요. 지금 전생을 기억하는 것도 신기한데 전생의 기억으로 외국어까지 구사를 한다. 이거 정말 미스터리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굉장히 신기하긴 해요. 굉장히 신기하긴 해요. 그런데 몇 가지 틈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죠? 우리 저기 훈민정음 제일 앞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학교 다닐 때 배운 부분? 나란 말씀이. 나란 말씀이 어쩌고저쩌고 그렇잖아요. 그죠? 훈민정음 아까 세종대왕이 창제한 게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 500년 전 그때쯤이에요. 말이 지금 한국말하고 달라요. 그죠? 나란 말씀이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아까 중국 진나라 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나라 때는 지금부터 한 2200년 전의 시기예요. 그때 당시에 중국어는 발음이 지금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상고음이 있고 중고음이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중국어하고 발음이 현격하게 다릅니다. 그때 살았던 전생을 가지고 지금 중국어를 유창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 들어맞지는 않는 얘기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데요. 그죠? 그러면 어쩌면 그렇지만 만약에 저분 말씀이 맞고 말을 정말 잘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는 되게 신기하잖아요. 어쨌거나. 어쨌거나. 근데 저는 오히려 심리학적으로는 그렇게 놀라운 사실은 아니에요. 왜요? 왜냐하면 슈퍼 메모리스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메모리의 슈퍼 메모리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15,000개에서 4만 개의 숫자를 연속으로 들려줘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에 들려줘도. 그런데 그런 능력이 언어로 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편적, 유니버설 어빌리티라고 하죠. 보편적 능력으로 가면서 언어 자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으로 특화된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뛰어난 능력에 대해서 천재라는 이름을 붙이기 어려울 때 자꾸 전생으로 가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자, 첫 번째 미스터리,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과연 우연히 암시된 기억이었을까요? 아니면 데자뷰 또는 꿈? 아니면 관심 욕구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정말 그들의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빈치 노트,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20년 우크라이나 빈니차주 마을에서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한다. 2020년이면 얼마 전인데? 사망한 노인의 관을 매장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땅을 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뭐지? 바로 사망한 노인의 손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던 것. 죽었던 노인이 다시 살아났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2020년 2월 17일) 우크라이나의 작은 마을에서 83살의 노인 크세니아 디두크가 자택에서 심정지된 상태로 발견됐다. 돌아가신 거지. 노인을 발견한 가족들은 즉시 구조 요청을 보냈고, 신고를 받고 온 구급대원들은 노인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노인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맥박은 정지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인은 사망 선고를 받았고,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 장례를 준비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은 노인의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다. 노인이 사망한 지 10시간 후, 가족들이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묘지 안장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죽었던 노인의 손이 움직인 것. 놀랍게도 차갑게 식어 있어야 할 노인의 몸에서는 미세한 온기까지 느껴졌고. 어머나.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 와. Поміряли пульс, пульса немає. Зробили кардіограму серця, пряма лінія, серця немає. Зміряли тиск, тиска немає. Сказали, все, вже можете зеркала закривати, свічку засвітити. 이뿐만이 아니었다. 사망 이후 멈췄던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싸늘하게 식어 있었던 체온 또한 빠르게 회복되었다. 가족들은 서둘러 노인을 병원으로 옮겼고, 사망한 지 10시간 만에 다시 깨어난 노인은 10시간이 지났는데 가족들에게 자신이 본 사후 세계를 자세히 설명했다. 말이 안 되지 않나? 부활한 거야? 노인의 말에 따르면 정신을 잃었던 순간 천국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으며, 천사인 줄 알았던 사람들을 쫓아 눈을 뜨니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다. 20 років працюю лікарем-терапевтом, подібних речей я ще не зустрічав. Як почуваю помаленьку, порядок. 너무 정정하신데? 진짜 정정하시네.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기적 같은 미스테리. 죽음의 문턱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살아난 노인의 이야기. 우리는 이 미스터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의 두 번째 미스터리 영상으로 만나봤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야,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MC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애초에 돌아가신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게. 그래도 저는 이 주제가 여태껏 다뤘던 것 중에 가장 흥미롭긴 해요. 그러니까 심정지가 왔고 10시간 후에 사람이 다시 체온이 올라가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분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네. 자, 과학자분들께 여쭤야죠. 할머니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걸까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아예 그 죽음의 상태에 이르진 않았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심장이 멈췄는데도. 제 생각에는 심장이 멈췄다고 판단을 의사가 했을 텐데 아마도 약하지만 심장 박동이 계속 유지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라고 보는 게 맞죠. 아 근데 신화나 뭐 설화에서 나오는 인간이 아닌 신적 존재에게 우리가 부활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학적으로 인간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가능하지 않겠죠? 제가 생각하는 죽음의 정의는 산 사람이 죽음이라는 상태에 도달한 다음에는 죽음이란 상태에서 다시 살아있는 상태로는 올 수 없는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불러야 된다면 그럼 부활은 제가 생각하는 죽음의 정의와는 모순되는 거죠.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이제 죽음의 정의 그리고 그것과 모순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실을 설명하면서 정의 혹은 모순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면 90% 확률 이상으로 물리학자일 가능성이 높죠. 말씀하신 내용대로만 보면 그런데 저는 다른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다시 원 상태로 돌릴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좀 극단적으로는 뭐 세포 하나를 냉동해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했다가 나중에 다시 되살린다 이런 것들은 요즘 뭐 산부인과에서 시술도 많이 하고 있죠. 개구리 같은 단순한 동물들은 실제로 냉동 보관해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되살리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살아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증거들이 꽤 있어요. 근데 개구리가 죽다 살아난 거, 금붕어, 이 냉동인간에 대해서는 또 딴지를 걸고 싶어졌어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포를 얼려서 세포 수준에서 그게 이제 잘 작동하도록 하는 건 가능하지만 뇌랑 사람이 정말 죽었는데 살아나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과학자들은 약간 저거는 불가능한데, 저 레벨에 살아나는 건 불가능한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심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살아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의학계에 최초 보고됐던 게 라자루스 증후군이라고. (1982년도에) 처음 보도가 됐고 2017년도까지 38건의 사례가 의학적으로는 있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와. 근데 계속 드는 질문이 그럼 죽은 것은 뭘까? 죽음은 뭘까? 뇌가 멈춰야 죽은 건가요? 맞아요. 그 기준이 정확히 어떤지. 여기서 좀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다 죽어있다의 정의 자체가 정말 과학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법의학적으로 어디까지가 살아있다 죽어있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를 우리가 현재 삶과 죽음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살아있다 죽어있다를 저도 이게 신기했던 건데 정말 완벽한 정의는 없는 상태예요. 맞아.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장 스페르망이라는 분이 통계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유럽에서만 400만 명의 사람들이 산채로 땅에 묻혔을 거다. 산채로 땅에 묻혔을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 400만 명이요? 400만 명이 생매장을 당했다. 아니 이렇게 볼 숫자도 수가 너무 많고. 어떻게 추정했는지는 지금 판단할 수는 없지만 꽤 많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우리 영화 보면 제일 자주 나오는 장면 있죠. 이 기계를 가져서 전기 쇼크를 쫙 줘가지고서는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갑자기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잖아요. 이 CPR 기술이 1960년대에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 기술로는 충분히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심폐소생 기술 이 CPR이 없던 상태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묻혔을 거다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무섭다. 근데 이렇게 관 속에서 살아난 일들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는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에 대한 그런 공포도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9세기에 이런 풍조가 유럽과 미국에서 좀 많이 유행을 했었죠. 뭐 유명한 작곡가 쇼팽 자신이 산채로 묻히는 것이 너무 큰 공포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다고 하고요. 정말로 유명한 사례로는 미국을 대표하는 문학가 에드가 앨런 포 같은 경우에 이 주제에 되게 집착했어요. 에드가 앨런 포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때이른 매장, The Premature Burial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그 글을 읽고 또 그 공포가 더 확산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한창 때 이런 공포가 심할 때는 역으로 자신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라고 판정이 되면 최소한 산채로 묻히는 일은 없게 아예 뭐 이렇게 심장을 뭐 제거를 해달라라고 한다던가 뭐 목과 몸을 분리를 해달라
묻기 전에 처리를 해달라라고 유언을 남기는 그런 사례도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19세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사례들이 관찰되면서 사람들이 생매장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확산됐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19세기에 관해 구조에 대한 특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구조가 나왔어요? 한번 보시죠. 깔아달라 이런 건가요? 이게 관이에요? 예, 어떤 거 같으세요? 뚫고 나올 수 있는. 생겼는데요? 열고 나올 수 있어. 네. 아 그러네, 문이 있네. 이게 당기면은. 이 관 안에는 여러 가지 구조가 함께 있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위로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 같은 그런 구조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정보를 알려야 되니까 칠 수 있는 종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웬일이야. 관이 꽤 비쌌겠네요. 비쌌겠어요. 와 근데 오죽했으면 저런 특허가 나왔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는. 19세기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죽었다 살아났으면 그죠? 이런 관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저희가 봤던 영상은요. 2020년도의 일이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21세기인 요즘에도 여전히 죽었다 살아나는 사례들이 들려오고 있단 말이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흔히 임사체험이라고 얘기한다는데. 병원에서 저는 이제 MRI 어시스턴트를 여러 번 했었는데 거의 죽기 직전에 이제 환자 마지막 체크를 하러 빠르게 이제 MRI에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사실은 그 안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면은 이제 뇌의 일부가 파괴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또 많이 뭔가를 봤다 또는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기억하시는 케이스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진짜 임사 체험이 가능한 겁니까? 체험 자체는 그분이 정말로 했을 가능성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몸과 어떤 영혼이 분리가 돼서 어떤 무엇인가를 경험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제 입장이긴 합니다. 그 진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조금 오래됐더라고요. 그 1892년에 임사체험 연구가 처음 시작했는데요. 미국의 지질학자 알베르토 하임이라는 분이 본인이 직접 임사체험을 했었대요.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임사체험자들 사례를 분석하고 발견해낸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그건 바로 밝은 빛을 본다입니다. 밝은 빛을 본다. 그 미국 신경외과 전문의이자 임사체험 연구가인 제프리 롱 박사가 임사체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무려 64.6%의 임사체험을 경험하신 분들이 밝은 빛을 보았다고 응답한다고 해요. 우리가 아는 유명인들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영화 원초적 본능으로 유명한 미국 여배우 샤론 스톤. 샤론 스톤. 샤론 스톤도요? 2001년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던 그녀는 병원을 방문하게 되고 그녀가 진단받은 병명은 뇌졸중. 어머나. 수술을 앞두고 MRI 검사를 받던 샤론 스톤은 죽음을 경험했다고 증언한다. 게다가 의식을 잃은 그녀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생사의 기로에서 밝은 빛을 봤다는 또 한 명의 여배우가 있다. 고혹적인 외모로 세기 연인이라 불린 엘리자베스 테일러. 1962년 그녀는 척추 수술을 받던 도중 호흡이 정지해 5분간 사망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녀는 밝고 긴 터널을 향해 들어갔고 터널 끝에서 비추는 강렬한 흰빛을 목격하게 된다.
아니 근데 뭐 샤론 스톤도 그렇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그렇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좀 공통점이 있고 그런 거면 진짜 임사 체험을 실제로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밝은 빛을 본다는 건 되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연출 장면이잖아요. 약간 평소 학습된 이미지가 그때 딱 이런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의식 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자, 임사 체험자들이 말하는 그 밝은 빛, 이걸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죽음에 이르기 전에 심장 박동이 정지하면 우리 뇌로 전달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보 처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시각이 머물러서 굉장히 자세하게 정보를 파악하는 영역은 시야의 가운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야의 중심은 시각이 남아있고 그 주변부는 이제 어둡게 블랙아웃 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가능하고요. 그 경험을 한 사람은 그걸 터널처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공통 현상들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우리 뇌과학자 장동성 박사께서는 어떤 현상 설명해 주실까요? 네, 방금 설명했었던 임사체험 전문가 제프리 롱 박사의 경우에는 임사체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75.4%가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임사체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75.4%가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네요? 실수는 사람, 나태주입니다. 네. 와. 누워 있는데 너무너무 등허리가 아픈 거예요. 침대가 그 스프링이 다 송곳이 돼갖고 마디마디 그냥 빠짐없이 그냥 아픈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내가 엎어져 있더라고요. 이쪽에 있는 나는 육신의 나고 앞으로 엎어진 나는 이게 분리된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의식을 해봤어요. 했더니 아버지였어요. 어머나. 아, 제가 왜 저렇게 애타게 부를까?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와보니까 나를 부르고 있던 사람은 아들이었고 사흘 동안 불렀대잖아요. 밤낮을. 그런데 마지막 끝자락에서 내가 조금 들은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성식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요. 다 칼날이 다 찢겨 나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이제 공중으로 쫙 올라가서 그 세계 아름답다는 곳은 생각만 하면 내가 동시에 거기가 딱 하면 런던 타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브라질리아의 무슨 뭐 십자가상 그 곳을 마음껏 돌아다녀요. 유체 이탈로? 어머나. 그런 일을 겪은 이후에 홍콩에 출장을 갔어요. 제가 아는 데가 있는데 같이 가시죠. 이 바닷가에 있는 큰 넓은 레스토랑이 있는 거 거길 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잠깐만요. 우리 이쪽 뒷골목에 가면 과일 파는 마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있을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이걸 아느냐, 여기를 어떻게 언제 와봤냐. 내가 영으로 여기 와서 봤고 도로가 어떻게 되고 다리가 있고 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이 양반들이 전부 다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밤새도록 하느라고 거기서 밤을 새웠던 일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내용이 같을 수가 있는 건지. 그러게. 진짜 유체 이탈을 하지 않고는 이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전 유체 이탈에 대해서 뭐 큰 믿음은 안 갔었는데 저렇게 또 나태주 시인의 경험담을 들으니까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하고 혼수 상태에서 아들이 부르는 걸 진짜 들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도. 장 박사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유체 네. 이탈? 그러니까 유체 이탈 자체는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뇌가 만들어낸 환각이에요.
유체 이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 유체 이탈이 내가 일어났다. 내가 내 몸 위에 떠가지고 나를 봤다. 정말 분리돼서 딴 곳에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스위스의 한 연구진들이 유체 이탈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뇌에서의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를 봤더니 특정 부위에 이분들의 리전, 그러니까 일종의 마비가 일어난 거예요. 이 경험을 할 때 이 경험이 여기에 장애가 일어났다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미리 가지고 있던 믿음과 비슷한 것들을 환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더 신기한 건 이걸 가상현실 상태에서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내가 다른 아바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강력한 착각을 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누워있는데 내가 내 위에 떠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착각을 리얼로 느끼게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아웃 오브 바디 일루전이라는 실험이 있는데 아까 그 유체 이탈을 경험했던 환자분들의 뇌 부위랑 똑같은 뇌에서 변화가 측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내가 경험했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뇌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환각이다. 설명될 수 있는 환각이다. 네. 예전에 영혼의 무게를 측정한 실험이 있었잖아요. 네. 21g, 영혼은 21g이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영혼이 있다면 유체 이탈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거는 좀 잘못된 실험이었나요? 자, 이게 일단 여러 가지가 잘못된 실험이었어요. 가정부터가 영혼이 있다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없을 수도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기 위한 순간을 측정을 하겠다. 사람이 죽는 순간에 몸무게의 변화를 측정을 하면 얼마의 변화가 일어나느냐가 결국 영혼의 무게가 아니냐라고 실험을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게 사실 정확하게 측정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노이즈도 많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딱 숨을 거둔 이후에 오히려 몸무게 늘어나기도 하고 그럼 이 사람은 과학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데이터는 버렸어요. 못 봤어. 그런 건 없었어. 그럼 안 되지. 하고 21.3g이 차이가 났네. 이거다 해서 그 연구 결과만 보고를 해서 유명해져서 나중에 이걸 이제 살펴본 과학자들이 이거는 사실 과학으로 칠 수 없다라고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했었던 영혼은 21g이다라고 하는 스토리의 비하인드입니다. 네. 일단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사람마다 몸무게는 이렇게나 다른데 영혼의 무게는 21g으로 동일하다는 것에 대해서 듣자마자 의심을 하시겠죠. 다른 시각이네요, 역시. 우리 뭐 한 가지 직접 한번 해볼까요? 네네. 잠깐 지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해보셔도 좋아요. 오래 안 걸립니다. 잠깐 눈을 감아 보시고 학창 시절에 시험 보는 모습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그려진다. 애들 잘 행복하지 지내고 않다. 있네. 눈 다시 뜨십시오. 눈 다시 뜨십시오. 어떤 장면 떠오르셨습니까? 저는 제가 컨닝하다 걸린 게 갑자기 생각이. 그렇습니까? 어떤 건 떠오르셨습니까? 저는 문제 막힌 제 모습을 어떤 건 떠오르셨어요? 저도 OMR 카드 체킹하는 장면. 자, 그런데 자신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의 옆모습이나 뒷모습이나 앞모습 같은 것이 떠오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영화 장면 같은 모습으로. 실제로 내가 시험을 치면서 봤던 광경은 내 눈으로 본 1인칭 내 장면이니까 시험지가 보이는 그 장면이 내가 실제로 본 것이죠. 근데 과거를 기억하면 내가 봤던 그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마치 그걸 카메라로 찍은 3인칭 모습으로 본 것 같은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맞아요. 즉 사람이 기억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3인칭 영화 주인공처럼 떠올려서 되돌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유체 이탈처럼 외부에서 자신을 보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신기해요. 와, 되게 간단한 실험으로. 재밌네요. 와, 신기하다. 좀 신기하다. 저는 아까 임사체험 경험자들 증언을 들었을 땐 실제 가능하구나 생각했었는데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유체 이탈은 뇌 혼란일까요? 지금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자, 임사체험의 공통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임사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옛 기억, 회고를 경험했다라는 점 한번 언급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회고를 경험했다는 게 보통
필름처럼 막 뭐 지나간다,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실제로 미국의 임사체험 전문가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이 제프리 롱 이분이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임사체험 중에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체험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22.2%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다들 이렇게 순식간에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보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또렷하게 보는 게 가능한가요? 이게 약간 뭐 자각몽 같은 건 아닐까요? 이 자각몽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데요. 자각몽이라는 건 내가 꿈을 꾸고 있으면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꿈 꾸다가 만약에 뭐 가령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뭐 데이트하는 꿈을 꿨다. 근데 꾸다가 깼어. 근데 깼는데 진짜 내가 이걸 어떻게든 이어야겠다 해가지고 진짜 근데 다음날 또 이어지죠? 이어졌어요. 우와. 그 자리에서 저는 그래서 내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이런 뭐가 좀 특출한 이런 게 있나. 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자각몽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에요. 자각몽이 되기 때문에 당장 피험자로 모셔서 이제 센터에 가서 한번 실험에 참가를 해보시면 잡아가나요?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기하다. 저는 사실 화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명쾌하면서도 강력한 답변 하나를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뭐죠? 모든 문제는 사실 항상 화학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2019년에 벨기에의 한 연구진이 지금까지 보고된 15,000건의 임사체험 사례과 가장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약물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중에 의료용 마취제라든가 이런 용도로 종종 쓰이는 DMT라는 물질을 이 물질이 투여되었다면 이 물질에 의한 환각 현상으로 저승을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체험을 사람에게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추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2018년에 영국의 임페리얼 대학 연구진은 13명의 실험자들에게 의료용 마취제를 잘 골라가지고 그게 뭔지 말 안 해주면서 살짝 주사를 했는데 그 13명 모두 전원 나 지금 천국에 지금 잠깐 갔다 온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식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약물들의 투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환각 물질의 마취제 때문에 임사체험과 비슷한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건가요? 네, 사실 이게 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추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아플 때도요, 갑자기 아픔이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이게 뇌 안에 모르핀, 그래서 엔도르핀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우리가 아픔을 순간적으로 잊게 되는 건데 뭔가 죽기 직전의 상황은 약간 비상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 안에서 다 꺼내보려고 하는 노력이 일종의 이제 인생 회고처럼 오지 않았을까. 이거는 정확한 연구 소스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 개인의 뇌과학자로서의 추정입니다. 자, 두 번째 미스터리,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임사 체험자들이 경험했던 공통점들에 대해서 밝은 빛은 터널 효과, 유체 이탈은 뇌 환각, 인생 회고는 약물에 의한 쇼크일 것이다 라고 세 분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자, 죽었다 살아나는 것,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일까요? 아니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일일까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훔쳐 인간에게 선물했다. 인류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온 위대한 발견, 불. 신화 속 등장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프로메테우스가 신에게서 불을 빼앗아 인간에게 준 죄로 형벌을 받았던 장소 아제르바이잔. 불의 나라로도 불리는 이곳에는 약 4,000년 동안 꺼지지 않고 불타는 신비한 산이 있다. 야나르다그. 불타는 산이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현재까지도 불을 보기 위해 성지순례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꺼지지 않는 불꽃은 야나르다그뿐만이 아니었다. 세계 곳곳에서 타오르고 있는 위대한 불꽃들. 먼저 형제의 나라 터키.
얀탈야 지역에 위치한 올림포스 산에는 2800년 동안 타오르는 불멸의 불꽃이 존재하는데 바로 불타는 돌, 야나르 타쉬. 꺼질 듯 다시 살아나는 불꽃의 모습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오랜 역사를 지닌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다. 무라펜의 불꽃은 15세기부터 타올랐던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 아시안 게임에서 성화의 불꽃으로도 사용되었는데 고대로부터 이어진 이 영원의 불꽃을 사람들은 신의 축복이라 부르고 있다. 그리고 여기 자연이 만들어낸 불꽃들과 달리 인간이 만들어낸 영원의 불꽃도 존재한다. 지름 70m, 깊이 30m의 대형 불구덩이. 바로 투르크메니스탄 카라쿰 사막에 있는 지옥의 문. (1971년) 지질 시추를 하던 현지의 지질학자가 작업 중 지하의 거대한 동굴을 잘못 건드리게 되었는데 땅이 무너져 내리면서 독성 가스가 분출되었고 가스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면서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된 것. 금방 꺼질 것 같았던 불은 지금도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 비, 바람, 눈에도 끄떡없이 세계 곳곳에서 타오르고 있는 꺼지지 않는 불꽃.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오늘의 두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그냥 불이라는 게 비가 오면 그냥 자연적으로 꺼지게 마련인데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무언가 밑에서 공급이 되지 않을까. 그 공급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스죠. 불에 탈 수 있는 가스. 우리가 천연가스들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거겠죠. 아니 근데 지하에 얼마나 많은 가스가 매장되어 있길래 지금까지 저 불이 안 꺼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분들은 아주 조그만 불꽃들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작은 그런 불꽃들은 매장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사실 분출되는 가스의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분출되더라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불타오를 수 있겠죠. 근데 혹시 매장량이 현재 많다고 하는데 더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나요? 매장량 자체가? 커지거나? 매장량 자체가 늘어날 수는 없는 텐데요. 절대량이 있는 그 지표면 부근에서의 가스가 분출되면 그 부분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그 주변에 더 먼 곳에서의 가스가 거기로 다시 모일 수는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시대에 땅지자에 불화자를 써서 지화라고 해가지고 땅에서 갑자기 불이 튀어나왔다라는 기록이 몇 군데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현상이 많이 일어난 장소가 동해안 지역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동해안에 동해가스전이라고 해가지고 바다에서 바다 밑바닥을 파가지고 거기서 가스를 뽑아내는 그런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동해에. 그래서 여러분 뭐 어릴 때 혹시 대한민국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가스를 퍼내면서 기름도 한 10,000리터씩 뽑아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아니게 된 지 벌써 몇십 년 됐어요. 산유국이에요. 우리나라도 산유국이네요. 몇 만 리터 단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동해안 지역에 가스가 묻혀있는 지대는 예로부터 있었고 지금은 그걸 발견해서 캐내서 쓰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파서 썼거든요. 아마 한 내년, 후내년 정도에 그게 바닥을 드러낼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석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 나라에도 그 정도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석유가 많은 어떤 그런 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가스가 있어가지고 조금씩 새어나오는 곳에 불이 붙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불타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저희가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한 미스터리한 불이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불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과학적 설명이 불가한 오늘의 미스터리. 물과 불은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관계, 상극이다. 음양오행설에서도 화와 수는 상극. 그런데 물과 불이 공존하는 곳이 있다면 세계적 도시 미국의 뉴욕. 버팔로의 체스트넛 리치 공원에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미스터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물이 쏟아지는 폭포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다는 것. 물이 닿으면 꺼지는 불.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서는 불과 물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불꽃은 수천 년 전 원주민이 최초의 불을 붙였다고 알려졌는데, 비나 눈이 내리는 날은 물론 영하의 날씨에도 꺼지지 않아 화제가 되었다. Which should be on your bucket list if you're even in the area. Or actually better yet, so cool looking. I mean, it doesn't look like 이 신기한 현상을 보기 위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체스트넛 리치를 방문하고 있으며, 수많은 과학자들 역시 물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 수십 년간 연구했으나 아직까지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폭포 안에서 타오르는 영원한 불꽃.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그래서 아니, 움직이는 거고. 근데 말이 안 돼. 폭포 안에 지금 불꽃이 안 꺼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곳에도 뭔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 밑에서나 이렇게? 뭔가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다는 게 정확히 뭔지를 모를 뿐이지 뭔가는 불이 붙을 수 있는 기체가 저 바위 틈 밑에서? 사이 어딘가로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을 것이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 안쪽에서 기체가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가스가 계속 그 밑에서 나오고 있다. 배출되고 있지 않은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강력한 가스길래? 근데 어떻게 가스만으로 불이 이렇게 꺼지지 않고 맞아요. 불이 튀는데도 지속이 될 수 있는 건지. 제가 정말 귀중한 지식, 불의 정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과 불이 뭔가 반대되는 성질이 있다라는 이런 식의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 중에 뭐 흙, 물, 뭐 공기, 불 뭐 이런 식의 있다는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불도 어떤 물질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불도 뭔가인 것처럼. 그런데 사실 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불은 뭐냐면 불의 연소의 3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산소, 불이 탈 수 있는 연료, 그 연료의 온도를 올려줄 수 있는 점화원. 그 세 개가 있는 상황에서 연료가 산소하고 빠른 화학 반응을 열 때문에 일으키면서 열과 빛을 내뿜고 있는 그 모습이 불인 거예요. 아, 그 현상이 불이지 네, 그 어떤 모습이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연료가 빛을 내뿜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불인 것이지 불이라는 뭔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정말. 맞아. 이런 거 생각해도 약간 좀 공상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용이 불을 뿜는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떤 순수한 불에 뭔가 그런 게 나오는 거는 없어요. 불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불을 붙일 수 있는 무언가를 용이 입으로 계속 내뿜고 있는 상황에서 불꽃이라는 그 열과 빛의 현상을 일으키는 게 불이거든요. 야, 죽이네요. 두 분이 풍짝이 불에 대한 생각이 완전 달라졌어요. 쫙 오는 거 같지 않습니까? 뭔가? 아니 근데 진짜로 실제로 물 속에서 저렇게 불이 꺼지지 않는 경우가 이 미스터리 현상 말고 또 있을까요, 이게? 이 가스가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이 되면은 산소와 반응을 해서 계속 탈 수가 있어요. 가장 쉬운 예로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에 수중 성화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해녀분이 맞아요. 성화봉을 들고 바다에서 바다 속에서 성화 봉송을 했던 그 장면이 있거든요. 정말 유명했던 장면 중에 하나죠. 그 성화 봉송 당시에. 기억나요. 저 밑에서 높은 압력으로 가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불 모형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 저도 저게- 약간 뭐 플레어나 이렇게 맞아, 불꽃 맞아.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네. 오늘도 네. 직접 아, 꺼지지 않는 불꽃을 실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해보나요? 네. 사실 이 시간이 제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오늘의 미스터리 장소. 바로 뉴욕 체스트넛 리치 공원의 꺼지지 않는 불꽃. 이 불꽃이 더욱 미스터리한 이유는 폭포 아래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인데, 심지어 동굴 바닥에도 물이 가득한 상황. 과연 물과 불의 공존은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다빈치 노트에서 실험해보기로 했다. 불꽃이 있는 장소는 뉴욕. 그러나 뉴욕에 가서 실험을 할 수는 없는 상황. 그렇다고 실험을 포기할 수는 없다. 뉴욕에 있는 폭포를 그대로 재현해보기로 한 다빈치 노트. 지금부터 본격적인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이용한 실험인 만큼 안전 장비도 꼼꼼하게 준비했다. 이제 뉴욕 체스트넛 리치 공원의 폭포 속 불꽃을 재현해보자.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거 보이시는데 여기에 제가 한번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물 위에 불이 붙을 수 있을까? 아무 반응이 없다. 다시 한번 물에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굴 바닥의 물과 폭포수의 영향으로 불이 붙지 않는 상황. 그래도 지금 불이 붙지 않는데요. 설마 이대로 실험은 실패하는 것인가? 더 가까이 진짜로 불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과연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볼 수 있을까? 붙었다. 슬로우 모션 카메라로 봐도 정확히 물 위로 타오르는 불길. 물 위에 불이 붙은 신기한 현상. 심지어 폭포수를 맞고도 꺼지지 않는데, 저게 돼요? 합성 아니죠? 뉴욕 체스트넛 리치 공원과 비교해봐도 흡사한 모습이다. 실험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엔 폭포처럼 내리는 물 대신 직접 물을 부어보기로 했다. 양동이에 물을 받아왔는데요. 물을 한번 더 가까이서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불꽃은 많은 양의 물을 한 번에 맞아도 꺼지지 않을까? 어떻게 저게... 계속해서 물을 부어보는데, 놀랍게도 꺼진 듯 보이지만 다시 살아나는 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뉴욕 체스트넛 리치 공원의 영원한 불꽃은 태풍도 이겨냈겠죠? 제가 그래서 강풍기를 준비해서 한번 불꽃에 강풍기를 쏘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불꽃은 강풍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강한 바람에도 활활 타오르는 불. 불꽃은 꺼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부어도 강력한 바람에도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뉴욕 체스트넛 리치 공원처럼 꺼지지 않는 불꽃 실험. 과연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이번 꺼지지 않는 불꽃의 실험, 원리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원리는 무엇일까? 비밀은 바로 이것. 사실은 동굴바닥 물속에 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특수장치를 연결을 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장치들이 특수장치입니다. 체스트넛 리치 동굴 바닥에서 기체 연료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다빈치노트 동굴 바닥에도 가스를 공급하는 특수장치를 설치한 것. 그래서 불꽃 아래로 기체 연료가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었던 거죠. 처음 불을 붙였을 때는 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리 토치로 물에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를 않았는데요. 이후에는 가스가 이렇게 공급이 된 상태로 토치를 이용해 불을 붙였기 때문에 물에 불이 붙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일반적인 원리로는 물과 공존할 수 없는 불이지만 점화원, 즉 열과 공기 중의 산소에 기체 연료가 충분히 공급되어 불꽃이 물속에서도 절대 꺼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불이 생성되는 연소의 3가지 조건이 지속적으로 갖춰지면 물속은 물론 그 어떤 상황에서도 24시간 365일 절대 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불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정말 시간이 지나도 불꽃은 꺼지지 않을까? 그때 약속이라도 한 듯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정말 불꽃이 꺼지지 않을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비바람에 강풍기의 바람까지 더한 상황. 빗방울은 점점 거세지는데 그럼 포커스가 아예 안 맞는데요? 안쪽에 물이 들어간다. 5시간 경과. 과연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계속 물 위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꽃. 뉴욕 체스트넛 리치 공원의 미스터리. 영원한 불꽃 재현 실험 완료. 물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의 비밀은 혹시 땅속 어디선가 새어나온 기체 연료의 힘은 아니었을까? (2014년) 호주 퀸즐랜드주.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데이비슨과 가족들. 그런데 사진을 본 데이비슨은 두 눈을 의심하게 된다. 왜? 5명이 있어야 할 가족 사진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있었던 것. 뭐야? 가족들 너머로 찍힌 정체불명의 얼굴.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 현상은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미스터리한 심령 현상이 찍힌 사진. 우리는 이것을 심령 사진이라고 부른다. 아, 심령 사진. 좋아. 나 심령 사진 진짜 좋아하는데. 아, 좋아.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 최초의 심령 사진가가 탄생한다. 심령 사진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을 찍을 수 있다는 윌리엄의 주장은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그의 스튜디오는 죽은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저 당시에는 합성도 안 될 때잖아. 1869년 윌리엄의 스튜디오를 찾은 한 여인. 신분을 밝히지 않은 그녀의 정체는 링컨 대통령의 부인 메리 토드 링컨 여사였다. 며칠 후 링컨 여사의 사진 속에 한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사람 형체야.
그녀의 남편이었던 에이브라햄 링컨.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4년 전 이미 사망한 상황. 그는 정말 남겨진 부인을 그리워한 링컨 대통령의 영혼이었을까? 그로부터 약 40년 뒤 영국 런던에서 또 다른 윌리엄이 혜성처럼 등장한다. 그가 활동했던 20세기 초 영국은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서 신음하고 있었지만 윌리엄 호프는 오히려 이 전쟁을 계기로 런던 최고의 심령 사진가로 급부상하는데 사망한 친구, 가족들을 애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사랑하던 아들을 잃은 또 한 명의 고객이 있었으니 바로 셜록 홈즈 시리즈의 작가 아서 코난 도일. My principal thoughts are that I should extend, if I can, that knowledge which I have on psychic matters and spread it as far as I can to those who have been less fortunate. 그는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심령사진과 심령학에 심취하게 되는데 냉철하고 이성적인 추리의 대명사 셜록을 탄생시킨 세계적 소설가 아서 코난 도일. 그 역시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선 심령사진의 존재를 믿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이후 카메라의 보급과 함께 심령사진은 전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기 시작한다. 아, 많죠. 인터넷에도 많이 돌아다니죠. 정말 많아요. 1936년 한 장의 사진이 영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 마치 사람인 듯 계단을 배회 중인 희미한 형체. 역시. 저건 좀. 이곳은 수백 년 전 도로시 타운센드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던 대저택이었다. 어느 날 도로시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남편은 화가 난 나머지 그녀를 방에 가둬버렸고 그녀는 감금된 채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저택을 떠돌던 희미한 정체는 쓸쓸히 세상을 떠난 도로시의 홀령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든 심령사진은 꼭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서사가 있어. 그럴수록 더 그게 정확해 보여. 이곳은 호주 퀸즐랜드의 한 공동묘지. 사랑하는 딸을 추모하기 위해 딸의 묘비를 찾은 앤드류. 앤드류는 그곳에서 찍은 사진을 보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마는데 딸의 무덤 앞에서 처음 보는 아이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던 것. 지금 소름 끼쳤어. 그 애기를 찍어놓은 사진 같은데요? 당시 근처에 아이는커녕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앤드류. 그렇다면 사진 속 아이는 과연 누구일까? 한편 미국 애리조나에 위치한 부드힐 공동묘지. 이곳은 총싸움으로 죽거나 교수형을 당한 사람들이 매장당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친구와 함께 이곳을 방문한 테리 아이크 클란트는 며칠 뒤 자신이 찍은 친구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마는데 분명 텅 비어있던 친구의 뒤편으로 뚜렷이 나타난 한 남자의 얼굴. 게다가 오래된 공동묘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중절모와 양복 차림까지. 사진 속 남성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거는 좀 섬뜩한데요. 이번에는 무덤만큼 심령이 자주 나타난다고 알려진 영국 리버풀 뉴샴 파커 병원. 이곳은 수십 년 전 많은 고아들이 잔혹한 학대로 목숨을 잃었던 보육원이었는데 이후 병원이 들어섰다 이전하면서 폐건물이 되었고 현재는 영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심령 스폿이 되었다. 2016년 가을 관광객들과 투어를 진행한 가이드는 단체 사진을 확인하던 중 충격에 빠지고 마는데 분명 가이드 포함 관광객은 모두 29명. 하지만 사진에는 30명이 찍혀 있었던 것. 과연 이들과 함께 목격된 정체불명의 소녀는 누구였을까? 저 공포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때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공간에서도 심령 현상은 존재한다. 싱가포르에 달리는 지하철 창문에서 포착된 의문의 아이. 네, 저거 반사 같은데?
일본의 고속철도에서도 즐거워 보이는 여학생 뒤편으로 희미한 얼굴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창문 쪽 좌석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 에이, 좀 반사지 딱 봐도. 사건 사고 현장에서도 심령 현상은 존재했다. 버스 전복 사고가 일어난 현장. 마치 어둠 속에서 사고 현장을 지켜보는 듯한 의문의 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는 정체 모를 존재들. 사진 속 의문의 형체들은 과연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허상일까? 아니면 카메라가 포착한 심령의 모습일까?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에어컨, 선풍기 모두 끄셔도 좋습니다. 너무 더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트셔야 되지 않을까요? 미풍까지 오케이. 네, 지금 딱 들어가요. 네, 근데 지금부터 네. 여러분들 체감 온도가 뚝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바로 심령 사진입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가 무서웠는데 지금 본 사진들 중에 특히나 묘비 옆에 있던 어린아이. 여기서 소름이 온몸에 끼쳤거든요. 혹시 뭐 좀 섬뜩했던 그런 사진 없었어요? 저는 무섭다기보다는 뭐 흥미로웠던 사진이 있는데 아까 그 서부 복장 차림을 한 분의 그 풀밭 뒤에 있던 중절모 쓴 남자 있었잖아요. 그분은 복장도 완전히 다르고 모자가 너무 형체가 뚜렷하게 보이고 그런 거 보니까 거기 그 사진이 조금 섬뜩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심령 사진 이런 거 보는 거를 좋아한다고 하면 너무 좀 변태스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걸 되게 좀 맹신하는 스타일이라. 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저기 나왔던 사진이 좀 다 섬뜩하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옆에서 우리 교수님이 볼 때마다 그런가요? 반사네요. 저게요? 계속 아무것도 안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쭉 저도 빠지네요. 저 믿지 않는다는 것과 이런 사진을 보면서 무섭지 않다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렇죠. 저는 아닐 거야라고 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 묘지의 그 아이 사진. 그 저는 보면서도 막 소름 진짜요? 정말 무서웠어요. 안 믿으면서 그냥 무섭긴 한데 존박 씨는 아까 또 의심 많이 하셨어요? 저도 사실 안 믿죠. 안 믿고 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뭐 반사가 됐거나 주작이거나 아니면 그냥 뭐 어떤 장난이거나 누가 장난친 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난 처음에 그건 좀 약간 의심 가더라고요. 어떤 거요? 그 심령 사진가가 있다라는 거. 그 윌리엄이라는 그 사람. 그러니까 뭔가 약간 상업적으로 이용한 듯한 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저는 딱 봤을 때는 심령 사진가라고? 그러니까 딱 저렇게 심령 사진가로 딱 명명을 한 거 자체는 조금 저는 의심스러워요.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심령 사진이 어쩌다가 나오기 정말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한테 가면 심령 사진이 나타난다는 거잖아. 왜일까요? 근데 또 심령계에 소문이 난 거예요. 사진 잘 찍는다. 우리가 찍히는 유일한 출구다. 우리 심령들이 저분이 우리 찍으면 우리 인생 사진 나와. 맡기는 거예요. 단카방에 이렇게 알림에 떠 있다고. 윌리엄한테. 근데 요즘 시대면은 무조건 저런 사진이 있으면 야 이거 합성이다. 맞아요. 그게 될 텐데 그렇죠. 저 시대가 또 오래된 시대여가지고 정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혹시 직접 한번 사진 찍혀 보신 적이나 심령 사진을 찍어 보신 적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이 굉장히 독실한 천주교 신자하셨어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며칠 뒤에 이제 형제 자매들이 같이 모여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는 곳에 그 햇빛이 비쳐서 벽에 그 어떤 문양이 떠오르는데 그게 누가 봐도 확실히 볼 수밖에 없는 십자가 모양인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정말 독실한 신자셨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좀 신기하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저는 심령 사진에 대해서 더 믿으실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과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하게 되니까 이게 뭐 커튼의 어떤 햇빛의 그 어떤 적절한 그런 카튼의 모양 그런 걸 만들어졌을 거라는 걸 사실 저는 확신은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믿으셨던 그 곳에 가셨기를 바라는 어떤 아들의 마음 그런 것으로 본 거죠. 그럼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어머님께서 뭐 덕실한 불교 신자였다. 뭐 이러면 뭐 그냥 별거 아닌 장면으로 맞습니다. 예.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걸 또 보겠죠. 그래서 신명 사진은 영화 같은 데서도 되게 자주 쓰이잖아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알포인트가 기억이 나는데 너무 재밌게 봤죠. 그 작전 지역에 처음 도착해서 사진 찍을 때는 이제 사진 찍는 사람 포함해서 9명이었는데 다시 찍을 때 10명이 찍히죠. 오, 여기 무섭다. 이게 좀 소름 돋았어요. 정말. 근데 저희가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심령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최근이요? 네, 방송 최초로 저희 오. 다빈치의 노트에서 공개가 되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의심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어플, 포토샵 이런 작업이 일절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사진 보시죠. 이거 뭐야? 뭐야? 진짜 있었던 제 옆에예요? 오. 저번에 포스터 찍을 때 아니. 맞아, 나 저분 봤어. 맞아, 나 저분 봤어.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분이요 제 스타일리스트예요. 좀 이발 한번 하셔야겠다. 안 무서워요. 제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아니 왜냐면 근데 저 찍을 때 뭐가 없었을 텐데. 뭐야? 아이고. 저 여기 세트장인데요? 저 뒤에. 장성규 씨 맞죠? 네, 저 옆에서 저희 포스터 찍을 때고 네. 오른쪽에 그때 있었어요, 저 뒤에 뭐가? 전 전혀 못 느꼈어요. 사람처럼 보이는데? 포토샵이 아니라고요, 근데? 예, 이거는 포토샵으로 만들지 않은 거고요. 사실 이런 대부분의 심령 사진은 딱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뭐죠? 제가 생각하는 심령 사진의 비밀은 바로 다중 노출입니다. 다중 노출. 노출.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다중 노출이다. 어떤 말씀일까요? 과거에 사진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사진 한 장을 찍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열고 그 앞에 사람이 가만히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시겠지만 초기 카메라는 지금의 필름 카메라처럼 필름을 찍고 감는 방식이 아니었고요. 그 사진 필름을 어떤 이 사각형 모양의 이 격자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이걸 열어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또 닫고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럼 사진을 찍은 분이 잊어버리고 그거를 필름을 찍었다는 걸 잊고 치우지 않고 그냥 둔 상황이라면 그 다음에 똑같은 필름에 한 번 더 이미지가 담기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연히 처음에는 만들어졌을 텐데 이분이 찍은 분이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모르면 의도치 않게 그러면 뭔가 신기한 심령 사진이 찍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면은 그 엑스레이 같은 사진 있잖아요. 왜 엑스레이 찍으러 가시면 이만한 필름 같은 거 와서 꽂아두고 가시고 다시 다음 분한테 꽂아두고 가시는데 이게 안 빼신 거죠, 실수로. 그래서 다음 분 또 제 허리를 찍었는데 다음 분의 허리를 찍으면 허리가 막 두 개인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좀 다중 노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지금부터 다중 노출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약 2주 전 첫 녹화가 진행 중인 스튜디오. 그래, 저 사진의 비밀이 너무 궁금했어요. 다른 쪽에선 사진 촬영이 한창인데 그런데 이때 카메라에 포착된 의문의 인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누구야? 조용히 제작진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남성. 아이디어가 여기를 이분의 정체는 바로 27년 경력에 빛나는 사진 전문가. 교수님이셨어. 심지어 교수님. 특별히 또 와주셨네. 알고 보니 녹화 내내 출연자들을 찍었던 것인데 이 사진들은 대체 어떻게 심령 사진으로 탄생한 걸까? 며칠 후 찾아간 서울의 한 학교. 또 다른 촬영 준비가 한창인 듯한 현장.
아, 이쁘다. 심상치 않은 비주얼의 모델까지 등장. 저랑 사진 같이 찍혔다. 스튜디오엔 모델 한 명뿐인데 어떻게 같이 찍힌 듯한 심령 사진이 만들어진 걸까? 심령 사진은 사실 다중 노출이라는 사진술을 이용한 일종의 트릭 같은 것인데요. 여기 촬영을 마친 필름이 있습니다. 이 필름에 우리는 한 번 더 촬영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이때 적당한 자리에 절묘한 피사체가 맺히게 되면 유령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과연 다중 노출로 정말 심령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드디어 시작된 필름 현상 작업. 먼저 필름이 들어있는 긴 통을 교반기에 고정하고 필름에 상을 맺히게 해줄 현상 용액을 부어주는데 필름을 꺼내보니 정말 뭔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건조기에 넣고 말려주면 현상 작업 완료. 이제 심령 사진을 위한 최종 관문이 남았으니 바로 인화 작업. 그래서 저거 사진 막 암실 배경으로 공포 영화 많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현상한 필름을 사진 용지에 밀착하면 인화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다. 드디어 인화지를 현상에게 담그는데 과연 따로 찍었던 두 개의 장면이 한 장의 사진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심령은 정말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서서히 나타나는 필름 속 형체. 심령의 모습은 점점 또렷해지는데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포토샵이 아닌 순수한 사진 기법으로만 탄생한 심령 사진. 심령 사진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은 혹시 다중 노출 현상이 아니었을까? 아까 윌리엄 작가님은 그냥 부주의한 사진 작가였네요. 아니면 의도했을 처음에는 아마 있고. 부주의했을 텐데 나중에는 아마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특히 과거에 필름 카메라 사용하던 시절 기억하십니까? 우리들은 다 기억하고 있겠네요. 필름 카메라 사용하던 때는 보면 필름을 항상 깜깜한 데 보관해야지 필름이 안 타고 잘못해가지고 빛이 카메라 속으로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필름이 손상되고 맞아요. 현상하는 과정에서도 실수하면 그것 때문에 필름이 망가지고 이런 게 항상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로 갈수록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빛 한 줄기만 어떻게 잘못 들어와가지고 필름에 닿아도 뭔가 허연 게 찍힌 것처럼 뭔가 한쪽이 타가지고 허연 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새어드는 빛,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필름이 탄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공교롭게도 뭐 좀 이렇게 좀 둥그렇게 생겼다든가 사람 얼굴 비슷하게 얼룩이 진다든가 하면 저 귀신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사실 필름 카메라 많이는 안 쓰잖아요. 대부분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아까 마지막에 인터넷에 떠도는 심령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필름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닌데 이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요즘 많이 들고 계신 이제 흔히 디카라고 하죠. 네. 이것도 저희가 핸드폰으로 들고 있는 카메라도 이제 디카의 일종인데 디카로 찍힌 사진도 설명이 가능해요.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심령 사진의 비밀은 바로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의 스피드. 네, 셔터의 스피드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셔터를 누르면은 그 셔터 막이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빨리 닫히고 열리냐에 따라서 사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가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닫히고 열리는 속도를 이제 셔터 스피드라고 하거든요.
그게 찰칵할 때잖아요. 그렇죠. 찰칵하는 거죠. 그 닫혔다 열리는 동안 만약에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움직이는 모습이 다 들어오겠죠. 약간 잔상 남듯이 이렇게. 그렇죠. 잔상 남듯이 남는 거죠. 필름 카메라보다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디지털 카메라. 그렇다면 디지털 카메라로도 심령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셔터 스피드에 있었다. 매우 느린 셔터 스피드로는 별의 궤적까지 담아낼 수 있다는데 정말 셔터 스피드 조절로 심령 사진 연출이 가능할까? 셔터 속도를 2초로 설정한 뒤 카메라 앞을 걸어가면 마치 유체 이탈을 한 듯하다. 우리가 흔히 나오는 실수 같은 사진. 또한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찍히는 모습이 달라지는데 비교적 걸음이 빨랐던 구간은 동선을 따라 잔상이 남은 반면 걷다가 멈추거나 정지했던 곳은 진하게 상이 맺히는 모습. 심령 사진의 또 다른 이유는 혹시 셔터 스피드로 인한 우연이 아니었을까?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다중 노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경력 27년의 사진 작가와 전통을 자랑하는 K 귀신이 만났다. 요즘은 다중 노출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노출되는 이미지 횟수를 결정합니다. 2부터 9번의 다중 노출이 가능한데 우리는 2중 노출로 설정해서 촬영을 진행할 겁니다. 다중 노출은 어떻게 촬영할까? 3명의 모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첫 장을 찍은 뒤 재빨리 퇴장하는 귀신. 과연 결과는 어떨지? 시간 차이를 두고 찍은 두 장면이 한 장의 사진이 되어 나타났는데 이렇게 고화질의 심령 사진이 탄생되었다. 그런 식으로 밝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묘비 옆에 있던 우리 어린 아이 같이 좀 투명하게. 그리고 오늘의 또 다른 실험 대상자. 녹화 당시 찍은 사진에 멍하니 서가지고 이렇게 응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새로 찍은 이미지를 겹쳐서 연출하면 심령 사진 완성! 필름 카메라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심령 사진 연출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 무더운 여름, 나만의 심령 사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떠신가요? 그럼 우리가 그 심령 사진이라고 일컫는 것 중에서 막 유체 이탈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영혼이 막 빠져나온 듯이 찍힌 이런 사진들이 방금 봤던 그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면 찍을 수 있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보시면은 그 셔터 스피드가 느릴수록 이제 많은 흐름들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시는 저런 사진들이 이제 셔터 스피드를 길게 많은 빛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저렇게 많은 작품 사진들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또 셔터 스피드가 짧으면 아주 짧으면 짧은 순간 찰나의 사진들을 담을 수가 있겠죠. 찰나의 순간들을 물방울이 떨어지는 순간이라든지 공중에 떠 있어서 점프하는 순간이라든지 흔히 순간 포착이라고 하는 사진들 그런 것들이 셔터 스피드가 작게 해서 찍는 사진들이죠. 한 끗 차이네요. 그러네요. 예술 사진과 심령 사진. 그러게요. 분께서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심령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작가님은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제가 또 작가 아니겠습니까? 소설을 쓰는 작가. 사람의 심리, 사람의 마음, 사람의 뇌를 파고드는 방식으로 심령 사진의 비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심령 사진의 비밀은 바로
파레이돌리아입니다. 예? 좀 어려운데요? 뭔가요? 사진 하나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여러분? 자, 여기 이 사진 9.11 테러 당시의 충격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서 저 중간 부분 확대된 영상, 저 부분이 뭘로 보이십니까? 악마의 눈 같다, 막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 나왔었죠. 악마의 얼굴이 저 무서운 사건 속의 장면에서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다른 사진, 다음 사진 한번 또 볼까요? 이 사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굉장히 유명한 사진. 네, 저게 화성을 찍은 사진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화성에서 혹시 화성인들이 사나 저렇게 얼굴이 생긴 맞아요.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던 맞아요. 화성의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들은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연기를 찍은 모양, 화성에 있는 그냥 돌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서 얼굴 형체를 찾고 그게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심리를 바로 파레이돌리아라고 합니다. 최근에 파레이돌리아 현상과 관련이 있는 아주 경이롭고 신비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게 뭘로 보이십니까? 저게? 고양이. 저게 뭘로 보이십니까? 원숭이 아니에요? 원숭이? 개숭이? 배설물인가? 배설물? 배설물? 생강. 너무 징그럽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거를 보고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우리 동네에 너무나 기괴하고 징그러운 이상한 물체가 나무에 끼어 있다. 조사 좀 해달라. 조사를 해보니 저게 뭐였는지 아세요? 뭐예요? 크로와상이었어요. 다시 하세요 보세요. 크로와상이었어요. 다시 하세요 보세요. 크로와상이에요. 맛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그 필름을 또 썼을 것 같지는 않고요. 10년 전. 저기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필름이 바래면서 됐어요. 우연치 않게. 아니에요. 아닌가요? 믿게 둬요. 할아버지 맞으신 것 같아. 네,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 심리도 있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그대로 잡아내가지고 똑같이 보이게 저장한다라는 이 사진술에 대해서 약간 마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기한 게 있다니. 사실은 이거 인화를 하고 현상을 하는 그런 모든 화학의 작용일 뿐인데 원래 화학이라는 게 너무 마법적인 것이거든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는 그런 심리가 겹쳐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거라도 이런 신기한 사진이라면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있어서 심령사진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설령 그래도 저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하는 게 낫겠어. 이 방송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새 과학자분들의 개인적인 생각들 들어봤습니다. 정말 사진에 단순 포착된 유령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카메라의 기술이나 사람의 심리적인 요인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을 뿐일까요? 판단은 당신의 몫입니다. 다빈치 노트, 심령사진,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